네, 아까 하나 꼭 체크하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258쪽에 아까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었다 그랬지? 경과실만 있습니까? 258쪽에 아래 거 3번 판례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었는데 그러면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없잖아, 공무원. 근데 피해자가 공무원한테 청구했지. 공무원이 배상해 줬지. 그러고 나서 이 공무원 누구한테 물어달라 그런 거야.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게 허용된다지. 근데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야, 나 피해자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야, 너한테 배상해 줄 의무 없는데 야, 괜히 배상해 줬어. 그 돈 다시 줘. 이거 할 수 있냐 이거야. 돈 다시 돌려줘라고 요구할 권리 없대.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냥 안 돌려줘도 된대. 그거 어디 있어? 중간에 있지? 3번 판례 중간에. 응? 5째 줄 끝에 뭐라고 있어?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이거 중요한 논점이야. 그러니까 경과실만 있는 가해 공무원은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피해자한테 돌려받을 길은 없고 국가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이것도 중요한 논점인데 아까 얘기를 안 했어. 그치? 피해자는 돌려줄 의무 없다. 응. 이거로 공무원이 나한테 돌려줘 하고 요구할 권리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 응?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 261쪽으로 가. 자, 261쪽에 가면 배상 책임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이제 있어. 뭐 얼마만큼이나 배상을 해줘야 되냐 이거지. 그지? 자,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3조에 보면 이 기준이 쭉 나열돼 있어. 응? 길어. 법 중에 길어서 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산 피해를 줬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배상할까? 재산 피해를 줬으면 그 물건의 가격만큼 배상해야 된다라든지, 그지? 또 뭐 수리할 거가 필요하면 그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큼 뭐 배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의 직업, 소득, 나이 뭐 이런 거 따져서 이제 배상 금액을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배상금을 얼마를 정해서 줘야 되는지 그 기준이 쭉 법에 써 있어. 뭐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도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 국가배상법 3조에 이렇게 배상금은 이렇게 기준에 따라 줘라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 이상으로는 배상금 주면 안 된다는 뜻이냐? 응? 아니면 그 기준 이하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 법이 정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금 기준은 그 한도,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냐? 아니면 그냥 이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하라고 이런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정해라는 참고 기준을 정해놓은 거로 볼 거냐? 해석 문제야. 그래서 그러면 그걸 법이 정한 기준을 법이 정해놓은 걸 기준으로 삼아 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단순한 참고 기준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배상금을 줘서는 안 되는 상한 한도를 정해놓은 거냐라고 이제 해석이 엇갈려. 그런데 대세는 지배적인 견해와 우리 판례 모두 단순한 참고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쌍가루 1번 중요한 거야. 거기에 보면 첫째 줄에 한정액설과 단순한 기준액설 이렇게 두 개의 해석 견해가 대립이 돼 있는데, 그게 뭐야? 기준액설이 셋째 줄에 단순한 참고 기준으로만 본다라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다. 응? 중요한 논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확인해 보면 읽어보자. 국가배상법 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국가배상심의회가 배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해 놓은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배상심의회도 거기에 반드시 구속받을 이유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보면 법원도 어떻게 돼? 손해배상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법적으로 구애됨이 없이 구속받음이 없이 그걸 참고 삼아서 배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거야. 응? 참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판례 그대로도 시험에 쓰입니다. 판례 문구 그대로. 응? 그러니까 앞부분의 문장에서 뭐가 아니다? 상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단순한 참고 기준을 정해놓은 거다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그 판례 꼭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62쪽에 쌍가로 2번 위자료 배상이라는 제목을 달았지. 위자료가 뭘 뜻한다 그랬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른다고. 위자료. 응? 그러면 일단 법은 어떻게 써놨냐면, 자,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생명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 문구만은 뭐야? 생명 신체 피해 입었을 때 위자료 배상하도록 규정이 있잖아. 생명 신체 피해. 그런데 실제 피해는 재산 피해도 있고 그렇잖아. 여러분 재산 피해를 입어서 정신적 고통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응? 따라서 두 번째 줄 판례는 재산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응? 그거 배상해줘야 된다 이거. 아 이거 좀 우스운 예로 들면 여러분들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요새는. 응? 뭐 개, 고양이, 그렇지? 개, 고양이가 뭐 소방차나 순찰차에 죽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개나 이런 동물은 재산권의 대상인 물건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뭐 소방차, 뭐 순찰차에 의해서 죽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개값, 고양이값 이게 재산 피해 배상하는 거지. 개값, 고양이값 물어주고 그 다음에 가족과 지내던 반려동물을 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라고 배상한 거 포함시켜서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법은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해서만 위자료 배상하도록 규정은 두고 있으나 그 생명 신체 피해만 배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위자료. 응?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게 판례라는 거예요. 응? 그것도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판례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불법은 없고 그 6번 판례가 한번 시험에 쓰인 적이 있어서 6번만 체크한다. 6번 판례만. 자, 6번을 보면 그 아마 이게 김대중 정부 때였나 노무현 정부 때였나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때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때 그 경의선 철도를 뭐 연결한다 막 이런 논의가 한참 있었거든. 그래갖고 우리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그 경의선 철도 거기에 남쪽에 그 이제 역이 그 도라산역이라고 있대. 남쪽에서 이제 북쪽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역 도라산역. 응? 그 도라산역을 새로 단장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도라산역의 역사의 이 벽에 나도 가보진 않았지만 벽에 이렇게 벽화를 그렸어. 어떤 그 예술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벽화를 그렸어요. 응? 그래서 그게 몇 년간 이제 지속돼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어. 박근혜 정부 들어왔는데 그게 그 벽화 그림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띠 두르고 뭐 노동자 뭐 이런 게 그려 있는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다 벽화 다 깨부수고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그 작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아니 작가의 허락도 얻지도 않고 멋대로 그걸 막 자기의 작품을 훼손했다 이거지.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또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자의 그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배상.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가보면 밑을 친다 이거 봐. 어떤 일이 있었어? 국가의 공무원이 해당 저작물, 그러니까 아까 벽화를 부수고 훼손한 행위가
예? 뭐야?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 감정 및 신용과 명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객관적 정당성을 개량해서 위법하다. 뭐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어?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갑이라는 사람이 밑줄 친데 이게 작가야. 어? 갑이라는 작가가 국가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도라산 역사의 벽면 및 기둥들의 벽화를 제작 설치했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부터 3년 만에 철거 소각시킨 사건이야. 요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건. 근데 이게 작가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을 때 멋대로 철거했어서 그 작가의 아까 말한 뭐 명예 감정 이런 거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로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결한 사례다.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응? 뭐 도라산 역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험 문제에 그냥 역사, 벽화 이런 거 단어로 기억하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163쪽에 여기는 이제 공제라 그래서 공제라는 말 뜻이 뭐야? 빼는 거야. 응? 배상 원래 손해배상의 금액에서 요거는 뺀다. 요거는 빼면 안 된다. 이런 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손익상계라고 제목을 다는데 법조문으로 공부해. 뭐라고 돼 있어? 아니 뭐 피해자가 손해도 입었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이익도 본 게 일부 있어. 손해는 1,000만 원인데 이익 부분도 2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얼마 배상해줘? 800만 원만. 그지? 그 이익 본 부분은 빼고 배상하도록 한다. 응? 법이 명시해놨죠? 그 다음에 이게 피해자한테도 공무원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는데 피해자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어. 그러면 그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만큼은 뺀다. 배상액에서. 그치? 요걸 과실상계.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요거는 법률, 즉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시행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 응?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간이자 공제 규정이라 해서 읽어보면 어쨌든 뭐 유족배상금, 장애배상금,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신청한다는 거는 일시에 전액을 다 달라고 신청하는 거로 이해하면 될 거야. 응? 일시에 전액을 다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그런데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무슨 호프만식이 있고 뭐 무슨 이렇게 방식이 있나 봐. 사람 이름 따서 아마 뭐 호프만이라는 학자가 이 계산하는 이자 계산하는 방식 뭐 개발했나 보지. 그래서 호프만 방식으로 빼래. 호프만 방식으로 빼는 건 단할인법이라 그래. 단할인법은 달리 이자로 빼는 거야. 달리 이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지. 그러면 이자가 붙는데 달리로 계산하면 이자가 1%다.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어. 그러면 달리 이자 계산법, 복리 이자 계산법 따지면 달리 이자는 어떻게 붙는 거야? 이자가 한 달에 1원씩 붙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한 달 뒤 1원. 그지? 두 달 뒤 또 1원. 세 번째 달도 1원. 그럼 매달 1원씩 붙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6개월 뒤면 얼마가 될까? 6개월 뒤면 106원이 되는 거지. 원금 100원에 이자 6원. 그치? 근데 복리로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 첫 달에 100원에 1원 붙지? 두 번째 달은 얼마 붙을까? 101원에 1%. 그치? 그럼 어떻게? 1.1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달은 1.1원의 이자가 붙어요. 세 번째 달은 어떻게 돼? 또 100, 플러스 102.1원이 되겠지? 102.1원에 1%가 붙는 거야.
이게 복리로 이자가 붙는 방식이지. 우리가 예금자 입장에서는 복리로 이자 붙는 게 좋지.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는 게 좋아? 응? 복리로 빼서 주면 안 좋지. 받는 사람 보면, 그렇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를 복리로 빼서 주면 안 좋은 거야. 달리 이자 계산법으로 해서 빼서 주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중간 이자를 뭐 빼고 주라 그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1억을 배상금으로 주는데 1억을 일시에 전액을 다 줄 수도 있고 매달 얼마씩 할부로 받을 수도 있지. 배상금을. 그러면 할부로 받을 때는 이자가 붙는 거야. 응? 1억을 배상을 받는데 1억이 배상금이 총 배상금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 매달.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자, 첫째 달에 100만 원 빼고 얼마 남아? 9,900만 원 남지? 9,900만 원 한 달 뒤에는 여기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자. 그지? 또 두 번째 달에 100만 원 주고 남은 돈에 또 이자 붙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 거야. 할부로 주면. 그지? 근데 이거를 일시에 전액으로 여기 보면 한꺼번에 신청.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족 배상금 등을 한꺼번에 다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할부로 줄 때를 전제로 할 때 비교해서 중간 이자를 빼고 주래. 응? 그치? 일시에 전액을 줄 때는 이자를 빼고 주는데 뺄 때 피해자 측에 조금 더 유리하게 달리 이자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빼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단할인법. 응? 단할인법. 오픈만 방식. 상세한 이 계산법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 그건 판사가 계산하는 거야. 응? 딱 공식이 있겠지. 거기다 딱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손해배상 이게 피해자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거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거는 빼야 돼. 배상금하고 중복되는 성격의 것은 빼야 맞고 중복이 안 되는 거는 다 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판례를 봐. 밑에 1번을 보면 자, 피해자가 공무원인데 이제 배상을 받는 거야. 다른 공무원이 가해자였고 피해자가 또 공무원이야. 그죠? 근데 배상을 받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자, 이 손해배상하고 또 뭘 받아? 셋째 줄에 보면 넷째 줄에 유족보상금이라는 게 나오지? 그리고 셋째 줄에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 그러니까 여기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을 때 주는 돈인가 봐. 유족보상. 근데 유족보상금이 뭐하고 성격이 같은 거래? 손해배상의 성격하고 중복된대. 그치? 응? 중복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그 유족보상금도 또 달라고 청구하면 그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그 유족보상금 중에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주면 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복되는 성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과 관련돼서 아마 유족보상금이 키워드야. 그 유족보상금은 손해배상하고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빼고 주면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판례도 그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3번에 보면 3번에는 셋째 줄에 보면 뭐 있어? 간호수당 있지? 간호수당. 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 나온단 말이야. 그치? 간호수당은 손해배상하고 손해배상 해주는 거하고 배상금하고 중복되는 성격이 없대. 아니래.
아니니까 어떻게 돼? 그 간호수당 줬다고 해서 그거를 빼고 배상해 주면 안 된대. 그죠? 여기 간호수당은 중복이 아니다. 중복되는 성격이 아니다. 또 3번도 마찬가지야. 3번은 여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 의사상자라는 게 뭐야? 이건 상식이다. 의사상자가 뭐야? 남의 생명을 구하거나 하여튼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우리가 의사상자라고 하잖아. 예전에 보면 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승객을 뭐 다른 시민이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승객을 구조해냈는데 그만 달려오는 전차에 다리가 잘렸어. 이런 경우 그 사람 의사상자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뭔가 약간의 치료비나 여러 가지 뭔가 보호를 해줘요. 뭔가를 보조를 해줘. 그게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뭐야? 손해배상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하고 별개니까 그런 거 해줬다 그래서 그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의료보호 이런 교육보호 해가지고 뭔가 뭐 돈 좀 지급하고 이런 거 해줬다 그래도 그 손해배상하고는 별개니까 그건 배상금에서 빼면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뭐겠어? 4번은 자 공무원이 위법한 뭔가 행정 지도를 해서 이 면허받은 자가 어업활동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대. 그지? 손해를 입었는데 그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겼대. 그런데 배상할 의무가 생겼는데 여기 보면 뭐야? 두째 줄에 위에서 그 피해자가 자기가 받았던 아마 이 사람 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 면허는 학문적으로 특허 받은 거야.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어업권 피해를 입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 어업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긴 거야. 피해자가 갖고 있던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 응? 그러니까 돈을 받았겠지? 어업권에 그 넘긴 거에 대한 대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받았겠지? 근데 그거하고 이 사람 첫째 줄에 말하듯이 그 위법한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어업 못하게 해가지고 발생한 손해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잖아. 어업권 팔아서 그 대가 받은 거하고 피해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 지도를 해서 발생시킨 손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너 그 어업권 팔아가지고 너 돈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는 배상금에서 빼자? 상관없는 걸 왜 빼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건 상기할 수 없다. 서로 상쇄시킬 수 없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자, 지금 말한 거 여기 판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거의 잘은 안 나오는 편. 응? 여기 공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냥 참고로 보고. 그러나 7번째 항목 있지? 266쪽에 7번째 항목 이중배상의 배제라고 제목 다른 거 있지? 이거는 매우 중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야. 응? 그래서 이미 우리 법조문 읽어서 다시 한번 헌법조항 나왔지? 자, 피해자가 누구일 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이렇게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뭐 하여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도 거기도 똑같은 규정을 둔 거야. 같은 내용인데 다만 헌법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자 그래가지고 하나 국가배상법에서 한 명을 더 추가시켰지. 예비군 대원을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국가배상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입니다. 네 명은 넷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에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면 해도 사망한 경우에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 법에 의한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응? 넷 꼭 체크.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왜 이렇게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제한하고 있느냐? 취지가 동그라미 1번. 뭐래? 이거는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국가가 별도로 보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시키기 위한 거다. 응?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따로 별도의 보상하도록 보상 규정을 뒀으니까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한 경우에 별도의 보상금만 받아야지. 보상금도 주고 손해배상도 해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배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으로 배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게 그런 취지다 하는 거야. 응? 참고로 읽고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도 그런 취지입니다. 응? 특별한 건 없어요. 여지 않아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 아니,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방공무원도 있어요. 안 그래요? 왜 소방공무원은 빼놨어?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을 비교해봐. 경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 국가가 별도로 정한 보상금 줘. 그거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근데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 국가가 정한 별도의 보상금도 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물론 별도의 보상금 중에 이게 손해배상적 취지의 성격이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고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제한 없어.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뭐 소방공무원도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데 왜 소방공무원은 제외시켜놨느냐 이거지. 무슨 원칙 위반?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말이 많아.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건 헌법에는 없었고 국가배상법에 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언제 만들었냐? 1960년대 후반에. 월남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는 거야. 응? 뭐 월남전에 참전했고 뭐 상관에 위법한 명령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됐다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따로 법으로다가 별도로 보상하는 규정 둬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이렇게 딱 규정을 둔 거야. 원래. 근데 왜 문제가 돼 있어? 법으로 정한 별도의 보상금이 엄청 적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금액보다 엄청 적은 거야. 열받잖아.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국가배상법에 이런 규정,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판정해달라. 위헌 신청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맞다. 이거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위헌 판정해서 잠깐 무효화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야? 소위 1972년 유신헌법에 뭐라고 규정해? 그래?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에 똑같은 규정을 해놓으면 말 안 나오겠지? 그래서 나중에 헌법 29조에 그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응? 헌법에 똑같은 규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그래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해. 야, 아무리 헌법에 규정을 해놨어도 그러니까 헌법과 국가배상법 다 있는 거지 이제. 아무리 헌법에 규정을 해놨어도 헌법 규정도 그 규정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니다. 헌법 규정도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고 덜 중요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 헌법 11조의 평등원칙 같은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그렇다 그거에 비하면 헌법 29조 1항 그 단서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 규정이다. 그렇게 중요도가 덜한 규정. 그러면 헌법 규정도 덜 중요한 규정이 더 중요한 규정에 위반되는
헌법 규정이라면 그 헌법 규정은 무효로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무효인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배상법 조항도 역시 위헌으로 무효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싸운단 말이야. 또 헌법재판소에다 청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또 헌법재판소가 뭐라는지 알아? 아, 그래. 이론적으로는 뭐 학문적으로는 헌법 규정 간에 뭐 중요한 규정, 덜 중요한 규정 이래서 뭐 헌법 규정들 간에 그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응?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심사하는 역할을 하지, 헌법 규정 간에 이게 효력이 어떤 게 더 높기 때문에 다른 헌법 규정은 이건 무효다,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일단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니, 그렇지? 어떻게 돼?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 내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라는 걸 인정해. 하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 응?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위헌이라고 판단 내릴 수 없다는 거야, 헌법재판소 논리는.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헌적인 규정이야. 문제가 많은 규정이야. 응? 하지만 유지되고 있는 거야. 헌법에도 써 있기 때문에. 응? 그러면 해결책은 뭐야? 헌법을 개정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거지. 그렇지? 응? 아니 적용 대상을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뭐가 보상제도를 두는 거하고, 뭔가 잘못해서 손해를 발생해 손해배상해 주는 문제는 별개인데 왜 그거를 묶어가지고, 응? 그렇게 국가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냐? 응? 어쨌든 뭐 해결책은 그걸 없애버리거나, 공무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다 손해배상 청구, 군인 등도 다 청구할 수 있도록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해서 위험성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별도로 만들어 놓은 보상 제도에 의해서 손해배상액만큼이나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위헌 시비는 없어질 거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간단한 거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이제 과제야.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규정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정 못한다는 거야.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거기 중간까지 그 판례 얘기한 거야. 간단히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도 있는 규정이니까 이 규정에 따라 과거에 나온 거. 자, 적용 범위 및 적용 요건 265쪽에 1번의 키워드 전투경찰 순경. 지금도 계속 내요. 자, 전투경찰 순경은 지금 없어진 제도예요. 어쨌든 과거에 전투경찰, 우리가 약칭 전경이라고 그러지. 네? 의무경찰 순경은 의경이라고 약칭하고, 그지? 자, 전투경찰 순경은 이에 해당한다는 게 뭐야?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 제한받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 제한되는 자에 해당한대. 자, 전경. 그러면 어떤 논리인지 알아? 자, 전투경찰 순경은 군복무 대신에 경찰에 근무하는 거야. 군에 현역 가는 거 대신에 그 경찰 조직에 소속되어 경찰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해안선 해안선 뭐 방어 근무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대간첩 작전 수행에 투입된다든지 등등 그 경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 그래서 이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어디에 소속되어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경찰 순경은 경찰 조직에 소속되어 경찰 업무를 수행하니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 제한받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대요. 응? 반면에 두 번째 끝에 둘이 나오죠. 공익근무요원. 응? 여러분,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에 소속인가? 경찰에 소속되지도 않아요. 뭐 일반 행정기관에도 소속되고 뭐 여러 기관에, 하여튼 뭐 법원에도 뭐 근무하는 자들도 있고, 뭐 배치가 여러 군데 되더라고.
하여튼 군에 소속되는 것도 이것도 대체복무잖아. 공익근무. 지금은 공익근무라고 안 그러고 사회복무라고 그러거든.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예전에는 공익이라 그랬죠. 공익근무요원 군 소속도 아니고 경찰 소속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경찰 공무원 어디에도 안 속한다. 응?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제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교도 그 옆에 경비교도는 교도소에 근무하는 거야. 이것도 군복무 대신에 교도소에 근무했어요. 교도소 경비대원으로. 응? 지금은 또 없어진 제도. 지금은 의경제도도 이제 없어졌어요. 응? 다 없어요. 왜 없을까? 옛날에는 군대 갈 자원이 남아 돌아서, 그지? 국가가 국방부에서 이제 현역하는 사람 빼고 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공짜로 부려먹은 거야. 거의 공짜로, 그죠? 응? 공무원이 할 일을 다 대신시키고, 응? 이렇게 부려먹었지. 네. 근데 그 이제 비난도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야? 군대 갈 자원이 없지. 그리고 국방부가 이거 못 빼준다. 응? 다 거의 다 이제 현역으로 가고, 그죠? 근데 다 없어진 거지. 의경제도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자리 다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메우고, 응? 그다음에 교도직, 응? 교도관들로 공무원으로 다 채워야 돼. 그죠? 그래서 사람 뽑고 공무원으로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둘은 군도 아니고 경찰 조직에 속한 것도 아니라서, 응?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자에 안 속한다. 응? 네, 동그라미 1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꼭 외워야 되고 2번은 외우지 않아도 돼. 자, 2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 우리 헌법은 그냥 이렇게 써놨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딱 해놓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이렇게만 해놨는데 국가배상법에 내려오면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예비군대원을 추가. 그 당시 옛날에는 향토예비군대원이라고 지금은 예비군대원이라고 하는데 예비군대원을 추가해놨지. 누가 문제 삼 예비군대원 문제 삼겠지. 왜 헌법에는 없는데 왜 하위법인 법률 국가배상법에서 뭐 예비군대원을 추가로 규정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냐? 위헌이라고 문제되어 있지만 헌법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했기 때문에 법률로 추가할 자 정하도록 위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뭐 합리적으로 위임한 거다. 이거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 동그라미 3번이 또 아주 중요. 자, 그런데 이 3번을 보기 전에 국가배상법 조항을 왼쪽에 걸 다시 봐. 뭐라고 하냐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야, 읽어보자 다시. 전투나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한 이렇게 돼 있지. 전투나 훈련은 예의를 들어놓은 거야. 꼭 전투 훈련과 관련된 직무만이 아니라 전투나 훈련 등 기타 직무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죽거나 전사 순직이다 죽는 거지. 응? 그런 공상이란 건 이제 공무상, 부상을 입은 거야. 공무생하다. 하여튼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셋째 줄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거지. 그럼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는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둘째 줄 다른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지? 그때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야. 분명히 법조문이 다른 법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만으로 제한하니까, 그지?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 그러면 판례. 이미 다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1번 판례, 다음 페이지 1번 판례 중요합니다. 1번 판례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자, 우선 어떤 사안을 봐봐. 경찰 공무원이 신고받았어. 저 산길에 바위돌 굴러 떨어져가지고 차가 거기 덮쳐갖고 사고 났다고 신고받았어. 경찰 공무원이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 순찰차 타고. 근데 순찰차 타고 현장으로 가는데 바위돌 굴러내려서 순찰차 덮쳐갖고 경찰 공무원도 또 죽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유족이 어떻게 했어? 국가를 상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사망했다.
손해배상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어. 아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게 뒤에 공부할 건데 그 산에 산길을 깎고 그러면 돌 안 떨어지게 이거 다 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로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도로 제대로 안전관리를 못해갖고 돌이 굴러 떨어져서 순찰차 덮쳤으니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해 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가 뭐야? 그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면 따로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 받게 돼 있다. 정한 법률이 있다. 그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일이지. 그거 받을 수 있는데 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냐. 손해배상 대조하고 거부했단 말이야. 그게 지자체가 결정한 게 맞느냐 이거야. 그치? 맞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경찰 공무원이 지금 낙석 사고 난 현장으로 순찰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했잖아. 꼭 전투나 훈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찰의 직무 집행하는 행위도 그 법에 따르면 당연히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되는 직무 수행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밑줄 친 부분만 나오는 거야. 응?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그 면책 조항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이 조항. 그거는 전투나 훈련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집행에도 포함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꼭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집행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집행에 의해서도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반적인 직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도 국가의 배상 책임 제한하는 것이다. 응? 요게 핵심이에요. 꼭 전투훈련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도. 응? 요게 핵심,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자 이거는 언제 판례인가 보면 70년대 판례지. 연탄 떼고 살 때. 그치? 그래서 어떤 경찰관이 어떻게 했대? 옛날에는 지서라고 있어서 지금이야 뭐 파출소, 지구대 그러지만 옛날에는 소규모 이제 그 경찰관서인데 지서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지금쯤 뭐 파출소쯤 되는 거야. 그 지서에 경찰 공무원이 숙직을 한대. 그지? 야간 이제 숙직을 하는데 그 숙직실에서 뭐 했어? 잠자다가 숙직으로 잠자다가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생겨. 이게 문제가 뭐야 이게?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볼 거냐?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는 지금 우리 아까 국가배상법 조항은 개정된 조항이고 옛날에는 법조문이 다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었어. 첫째 줄 읽어봐. 그 둘째 줄, 그죠?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손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때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경찰 지서 숙직실에서 취침 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 여기서 말하는 경찰서 지서의 숙직실은 과거에 법이 정하고 있던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돼?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막아놨었어. 그지? 근데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삭제됐잖아. 법 규정에서. 두 번째 줄 위에서부터 국방 치안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런 안에서 사망하고 이거 뺐지?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남아있는 건 뭐야? 전투훈련 등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되지? 그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했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숙직하는 거야. 숙직. 그치? 여기서
숙직실에서 시침주 그러니까 이거 숙직도 직무 수행이네. 지금으로 따지면 배상받기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숙직하는 것도 직무집행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직무집행이니까 직무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한 거로 보기 때문에 배상받기 어려워. 근데 과거에는 이따 거기 나왔듯이 두 번째 줄 끝에 국방 또는 치안 유지 목적 사용하는 시설 및 운방기구 안에서 전사 순직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바뀐 법으로 보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은 내요 또, 응? 이 판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제 저 경찰서 숙직실, 응? 연탄가스 중독 사건 결론은 뭐라고? 응?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허용된다. 맞죠? 그렇게 낸다고요. 그렇게 연결하면 기억나죠? 중간만 빼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제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법률에 정한 각종 보상금, 유족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뭐야? 별도의 보상 이건 아까 읽은 거랑 같습니다.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다. 네, 별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는 1번, 2번 이거 판례 공부하고 4번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응?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자 4번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데 자 첫째 줄. 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규정은 뭐야?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하는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의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어떤 요건에 해당되어 그 다른 법이 두 번째 그 권리가 발생하는 여기서 그 권리란 다른 법이 정한 보상받을 권리, 응? 다른 법이 정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돼 있는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다른 법이 정한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했는지 또는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응? 그리고 넷째 줄. 그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적용된다. 응? 그럼 무슨 말? 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넷째 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다른 법에서 무슨 유족 보상금 하여튼 보상금 받을 권리가 생겼어. 근데 그것도 다른 법에서 예를 들어 뭐 1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1년 안에 청구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결과적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 거지. 근데 그래도 그러면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왜? 아니 법에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가 청구를 안 해갖고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건 지 잘못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제때 청구를 안 해서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못 받게 된 결과가 생겼어도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못 하게 된다. 무슨 말이 이해되지?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았다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건 못하잖아. 그럼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가 기간 지나도록 청구를 안 해갖고 그 보상금 받을 권리가 없어졌어. 소멸시효로. 응? 없어졌어도 그건 지 잘못이다. 분명히 받을 수 있었다. 받을 수 있었던 거로 봐야 되니까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번 아래측에 가면 그 부연 설명
또 된 거야. 아래쪽에 밑줄이. 그러니까 뭐로 기억해? 이 문장이 나오면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는 건데 피해자가 제때 청구를 안 해서 그 권리 없어지게 됐다. 그건 지 잘못이니까. 그랬어도 이제 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응? 그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못하게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이 봐야 돼. 그 다음에 5번이 아주 중요한 판례. 응? 5번이 아주 중요한 판례로 봐야 됩니다. 자, 군인 등이 첫째 끝에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 관련해 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 뭐였대? 국가유구공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돼?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줄이면 되지.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그것만 청구해서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이제 결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야. 넷째 줄 끝에 그러나 이와 달리 자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하려고 공상을 입은 군인이 자 그 다음 보세요. 먼저 뭐부터 청구했대? 먼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걸로 먼저 받았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달라고 추가로 청구. 그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 그 청구받은 기관은 너 먼저 손해배상 받았네. 응? 그러니까 이거 이 다른 법에서 정한 이런 보상금 못 줘. 이거 거부할 수 없다. 응? 그래서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은 다음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등을 달라고 그 관련 기관에 청구를 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등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배상법 조항을 그 효력을 무시하는 거지. 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피해자가 이 전투훈련 등에서 공상을 입은 그 군인 등이 먼저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 달라고 청구해서 받으면 받고 난 뒤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돼. 순서가. 그런데 이 군인 등이 먼저 뭐부터 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받으면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또 청구.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그죠? 물론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전액을 다 주면 안 되겠지. 그 중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들 중에서도 손해배상과 중복되는 성격의 것은 빼고 나머지만을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너 손해배상 먼저 받았으니까 이거 못 줘 하고 거부는 안 된다는 거야. 응? 이게 되게 중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지겠지. 군인 등이 먼저 뭐부터 청구하면 돼?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청구해서 배상을 먼저 받으면 돼. 그렇지.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실제는 다 배상이 되도록 판결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 자, 그거까지만 하면 되고 다른 판례는 넘어갔대요. 응? 자, 시간이 또 애매해졌나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되니까 이거 마무리 칩시다. 자, 268쪽으로 가서 쌍가로 3번 제목이 뭐야? 공동 불법 행위와 국가의 구상 책임. 그러면 여기서 공동 불법 행위는 민간인하고 군인이 둘 다 잘못.
그래서 또 다른 군인에게 피해를 입힌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사례를 설명하고, 이거 되게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자, 민간인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민간인 갑이라고 하고, 군인 A, 군인 B 이렇게 하자. 응? 그래서 민간인 갑이 차를 몰고 운전해 가고 있고, 응? 또 군인 A와 B도, 군인 A가 운전자야, 운전병. 그래서 얘도 군용 차량 몰고 운전해서 가고 있어. 근데 양쪽이 다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어. 사고. 응? 양쪽이, 이쪽에 군인 운전자도 잘못, 민간인 운전자도 잘못, 양쪽 과실이 다 있어. 사고가 발생했어. 사고. 그러면 우리가 말해도 민간인 갑과 군인 갑이 공동의 가해자야. 응? 그러면 군인 B가 피해자야. 응? 피해자. 근데 군인 B 어떻게 될까? 자, 군인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피해자가 됐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가면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가해 군인이 잘못해서 입은 피해잖아. 물론 둘 다 잘못이지만 일단 가해 군인이 잘못해서 입힌 피해야. 그치? 그러면 군인 B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제 조건은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응?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이거 받는 거야. 요 피해는 결국 뭐야? 이거 피해는 군인이 발생시킨 피해.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거 국가 사무니까. 응? 국가 사무잖아. 군인이 군용차 몰고 군 업무, 군 사무, 국가 사무인 군 사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사고 피해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 책임자인데 법조항에 따르면 직무 수행하다 다친 군인은 사망한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못하고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 돼. 그러면 일단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별도의 보상금으로 구제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군인 B가 예를 들어서 피해가 1억이 발생했다고 하자. 응? 1억. 근데 또 군인 B에게 피해를 입힌 공동 가해자가 누구냐면 또 민간이잖아. 그래서 이 군인은 이제 뭐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민간인을 상대로 민법에 따라 응?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그래서 나 피해 생긴 거 1억 전부 배상해. 1억을 다 배상하라고 청구를 한 거야. 응? 자, 그랬더니 민간인이 배상해줬어요. 1억을 배상해줬어. 응? 배상을 해줬어. 해주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야. 민간인이 뭐라고 주장해? 야, 피해 군인 B에게 발생한 피해 1억 전부가 다 내 잘못이 아니다. 가해 군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부분도 있고 나도 일부 잘못이 있고, 그렇지? 그러면 잘못한 걸 비율로 따지면 나 민간인 나 60% 잘못했고, 응? 이 가해 군인 40% 잘못 있어. 그러면 민간인 갑은 야 피해 전체 1억 중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60%니까 6천만 원의 피해는 내 잘못으로 일한 거야. 4천만 원만큼의 피해는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거야. 그러면 나는 6천만 원만 물어줄 책임이 있는데, 배상해줄 책임인데 내가 피해 1억을 다 배상해줬으니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은 누가 물어줘야 될 거냐 이거지? 4천만 원은 가해 군인이 속한 국가가 물어줘야 될 돈이다. 국가가 배상해줄 돈을 민간인 내가 다 물어줬으니 내가 4천만 원 국가가 물어줘야 될 4천만 원 피해만큼도 내가 다 배상을 해줬으니 여기 4천만 원 나 줘야 맞다. 그 4천만 원 달라고 구상권. 응? 이게 허용되냐 이거야. 이거 청구한 거야. 4천만 원 줘야 맞다.
이게 쟁점인 거야. 응? 자,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 동그라미 2번. 응? 헌법재판소는 긍정. 물어줘야 된대. 국가가 민간인한테. 응? 말하면 4천만 원 물어주는 게 맞다. 근데 대법원은 아니래. 응? 대법원은 뭐래? 부정. 그지? 일단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자, 그 밑에 대법원 뭐라고 그랬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공동불법 행위와 달리 민간인은 피해자 군인에게 생긴 손해 중 민간인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응?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신의 귀책 부분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민간인은 자신의 귀책 부분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부담. 그리고 6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 보면 피해자가 1억을 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했어도 민간인은 얼마만 배상해줄 책임지면 되는 거야. 6천만 원만 배상해주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왜 지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4천만 원까지 왜 물어줘 놓고 배상을 해줘 놓고 국가에 청구하냐. 마지막 줄.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까지, 그지? 이것까지 배상해 놓고 그에 대해서 국가에게 물어달라고. 구상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해. 마지막.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민간인은 자기의 책임만큼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지가 책임지지도 않을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결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 응.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1번하고 2번하고 판례가 있는데 1번은 헌법재판소 결정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뭐래요? 이 사안에서 민간인이 국가한테 야 이거 물어줘 하고 청구하는 거를, 응? 이거를 허용 안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대. 응? 그러니까 물어줘야 된다는 입장이야. 그지? 하지만 2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논리가 깔려 있어. 지금 읽은 건데. 만약에 우리 대법원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야. 만약에 국가가 민간인한테 4천만 원을 물어주면, 이 4천만 원 물어주면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피해를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을 피해자한테 배상해 준 결과가 된 거지. 근데 그거하고 또 이거 뭐야?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을 또 줬잖아.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배상하는 꼴이 되지 않냐는 게 대법원의 판단에 깔려 있는 거지. 그지? 이걸로 해결했으니까 국가는 안 줘도 된다 이거야. 4천만 원. 그러면 얘는 아마 민간인은 피해자한테 다시 4천만 원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될 겁니다. 응? 그렇게 해결할 일이지 그걸 여기서 국가한테 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대법원 입장. 응? 자, 그 다음에 요거 더 하고 조금 밥을 일찍 먹지 뭐. 응? 자, 그러면 269쪽에 간단하게 국가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규정 봐요. 이건 법조문 딱 그대로야 그냥. 자, 여기서 밑줄 생명 신체 침해. 그러니까 피해도 생명 신체 피해만 해당이 돼. 생명 신체 피해를 입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둘 다 못해. 양도도 못하고 내가 배상받을 권리를 남한테 넘겨주지도 못하고, 그지? 또 뭐 못한대? 무슨 압류도 못한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압류해 가지 못해. 이거는 아예 법으로 딱 금지시켜놨지? 왜 그럴까? 이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금
권리 있잖아. 배상 청구해서 배상금 받은 돈으로 생계도 유지해가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막 압류해, 은행에서 압류,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예전과 같은 직장생활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렇게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요거는 생명신체 피해를 입어서 배상받을 권리만, 그러니까 재산 피해를 입어서 배상받을 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죠. 소멸시효. 동그라미 1번만 자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자, 밑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게 제일 중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응?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만약에 손해 및 가해자를 몰랐다면 그 공무원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장 5년. 둘째 줄. 응? 불법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숫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안 날로부터 3년만 주로 많이 물어봐요. 응? 이건 개인 간의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간에도 손해배상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배상법에는 이거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규정 없어요. 근데 국가배상법 8조에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따르도록 해놨어. 그래서 민법에 있는 이 3년을 적용받는 거야. 응? 1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그 용은 읽어보자.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랬지? 손해 및 가해자. 손해를 안 날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걸 뜻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의문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응? 그러니까 안날의 의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또 3년 하냐? 그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인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와의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자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그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가해자를 안다는 말은 가해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뭐 한다는 거? 응? 직무를 집행하는 거다 하고 물론 직무 집행하는 거라고 인식하는 건 우리가 외관상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그지? 두 가지 가해자를 안다는 거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대. 공무원의 행위라는 거 그리고 직무 집행하는 행위라는 거 두 가지를 인식할 시점을 가해자를 아는 때로 보는 거야. 그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거야. 응? 이것도 판례고. 다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아까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났다? 그럼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 책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그치? 하지만 그건 정당한 건데 그래서 일단 뭐야? 셋째 줄 뭐라 했어? 셋째 줄까지 얘기한 거야.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뭐야? 야, 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지났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에 배상 청구권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국가는 배상할 의무 없어. 이러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뭐야?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대나.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대. 응? 그러나 셋째 줄 객관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법적 사실적 장애 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피해자 측에서 이
그 국가에 의한 공무원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자료도 안 내놓고 그죠? 아예 뭐 국가 비밀로 지정해갖고 꽁꽁 묶어놓고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입증하냐 말이야. 그렇죠? 응? 그렇게 해서 여기 말이야 법적으로나 사실상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장애 요인이 지속되어 없을 경우에는 그 뭐야 무조건 법이 정한 3년 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졌어.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허용될 수 없대. 그러니까 이 문장이 6줄인데 둘째 줄 끝에까지 할 수는 없으나 여기까지가 원칙론이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청구를 안 하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없어지고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거 그건 정당한 거라는 거야. 원칙은. 그치? 하지만 예외적으로 셋째 줄 객관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하기 어렵게 법적 사실적 장애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면 국가가 방해하고 자료도 안 내주고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는 게 인정된다면 3년 내에 청구를 안 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그 뭐야 과거에 국가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피해자들이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그러다가 아까 말했듯이 국가에 의해서 과거사 뭐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게 이제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건 억울한 국가의 폭력에 의한 피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왔어. 그러면 그 결정 받은 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그러면 배상해줘야 된다 이거야. 단지 예전에 그때 국가에 의해서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안 했다 이런 이유만 갖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객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응? 그래서 판례 1번은 자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어떤 얼마만큼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된다 아무 규정을 안 뒀어, 그죠?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 규정이 없어서 뭐에 의하는 거야? 국가배상법 8조가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거에 의해서 민법에 3년의 이제 이 기간을 적용받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갖고 문제를 삼았어. 왜 국가배상법에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기간을 규정을 안 해놨느냐? 응? 그래가지고 민법이 정한 3년을 적용받게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응? 뭐 이런 거 있어. 그래.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까 손해를 안 날, 가해자를 안 날의 뜻이에요. 응? 설명했었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뭐야? 4번은 아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되고 손해 및 가해자를 몰랐다면 고의과실한 위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해서 돈 달라고 청구하는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을 적용받게 돼 있거든. 응? 그래서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5년. 이게.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도 되고. 여기 밑에 6번 판례는 좀 체크해야 된다. 6번 판례. 6번은 자, 이 채권자라는 거 쉬운 말로 하면 돈 받을 권리자가. 근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렇지? 복수의 채권이니까 돈 받을 권리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도 있고 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도 있고. 그런데 하나만 그 권리를 행사했어. 뭐 다른 법이 저 손해배상 청구하는 권리만 행사했다든지.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했으니까 그 권리는 이제 살아 있는데 다른 권리는 행사를 안 하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권리는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동일한 목적에,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아까 직무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사실 손해배상이나 보상이나 유사한 성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둘 각각의 이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경우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다른 권리까지 그 권리 행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다 청구를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된다. 응? 그래서 거기 요 두 줄이 중요해.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했다고 해도 다른 권리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과가 중단되는 효력까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만 권리를 행사한 그 청구권 행사한 그 권리만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가 인정되는 거다. 응?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건은 뭐야? 셋째 줄, 넷째 줄은 이 사람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거야. 응? 그러니까 기간 내에 행사했으니까 그 소멸시효는 중단된 효과가 발생했어. 그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이 정한 보상금 청구권 이거 기간 내에 행사 안 한 이상 그거 청구해서 받을 권리는 소멸됐다는 거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중단 효과가 같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러니지. 어쨌든 이것도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열심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그 6번 판례 정도 봐. 6번 판례. 자, 6번 판례를 보면 6번이 아니라 8번이구나. 그지? 번호. 자, 8번도 시험에 쓰인 것 같아. 네. 자, 거기 핵심이 뭐겠어요? 두 번째 줄에 국가 배상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누가? 국가의 공무원이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대. 응? 그러면 아까 읽은 걸 토대로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기간 내에 법이 정한 3년 내에 배상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3년 지났다고 소멸시효 완성, 국가 배상 책임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건 신이야 맞다 이거지. 국가 공무원이 배상 청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선 기간 지났으니까 안 줘.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셋째 주 끝에 객관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뭐야? 3년 내에 청구 안 한 3년 이미 지났네. 라고서 국가는 배상 책임 없음 이렇게 주장하는 건 권리를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 안 된다. 그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읽은 거 확인했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응? 다른 것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 그 밑에 9번, 10번, 11번, 12번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국가 측에서. 그렇다면 단지 법이 정한 3년 내에 청구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 책임 없다고 국가가 주장하는 건 안 된다. 다 그런 이치라고 논리를 파악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좀 더 해야 되겠다. 거기 손해배상 청구 절차 나오죠? 거기까지 하면 이 손해배상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뭐 간단하니까 자 우선 먼저 우리 머릿속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한다. 무슨 소송?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든 아니든 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조건 다 민사소송으로 한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장점도 있지만 그게 단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행정기관에다가 먼저 신청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명 그게 배상심의회라고 하는 기관이다. 배상심의회는 어디 설치해 놓냐면 각 지역의 검찰청마다, 각 지방검찰청마다 배상심의회라는 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배상심의회에다가 신청해 보세요. 내가 신청해 볼 수 있다 그러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소송을 바로 내도 되고, 행정기관이 배상심의에다가 배상 신청을 먼저 해보고 가도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오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행정절차라고 제목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다가 소송에 앞서 배상심의에다가 배상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필요적, 필수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 즉 선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는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뭐 특별자를 떼고 행정심판이라는 절차에 해당을 하려면 행정기관이 나한테 불이익되는 조치를 먼저 내린 게 있고, 그 불이익 조치에 나 승복 못해 이거 취소해줘 이렇게 싸우는 게 그게 행정심판인데, 이건 아니고 그냥 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나 배상받을 일이 있으니까 배상 결정해줘 하고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지, 무슨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심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만, 2번은 넘어가도 되고. 자, 배상심의회 알아보자. 배상심의회 동그라미 1번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고요. 법무부의 본부심의회. 자, 법무부의 본부심의회 두고요. 법무부에는 본부심의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군인, 군무원이 발생시킨 손해, 군인이나 군무원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사건을 심의하고요. 셋째 줄, 국방부의 특별심의회를 둔다. 자, 밑줄 국방부의 특별심의회. 그리고 각각의 밑에는 오른쪽 가서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 밑에는 대통령을 전합니다. 지구심의회. 자, 지구심의회. 그래서 지구심의회가 각 지역별로, 군대는 군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사단별로 설치하는지, 뭐 군단별로 설치하는지. 그리고 우리 법무부 소속가 있는 본부심의회 밑에 거기를 기준으로 각 지방 검찰청 단위마다 지구심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밑줄, 모든 배상심의회,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지구심의회는 다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배상 신청으로 가봐. 쌍가로 3번. 자, 우선 동그라미를 뭐 외울 건 아니고, 자,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뭐야? 자기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한 곳, 손해배상의 원인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구심의에 신청하면 된다. 1항 정도. 우선 동그라미 1항만. 원칙적으로 이제 지구심의에다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 지구심의에 신청해야 된다는 게, 아니 안 해도 돼. 바로 소송 가도 된다고. 근데 소송에 앞서 배상심의에다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구심의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쌍가로 4번 가야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뭐 읽어봐. 지구심의에는 각종 신청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을 불러서 질문하고 뭐 각종 증거 조사를 한 후 원칙적으로 신청한 지 4주 안에, 그지? 4주 안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신청받은 지 4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결정은 배상금을 신청한 대로 해준다는 결정일 수도 있고, 그게 인용하는 결정이야. 배상금 지급 결정. 기각은 뭐야? 배상 신청
인정 안 돼. 거부. 이게 기각. 각하는 뭐야? 배상금 받을 요건 자체도 구비가 안 됐음. 해가지고 아예 심사도 안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응? 하여튼 이런 외울 건 없습니다. 이걸. 그다음에 1항 정도만 보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봐봐. 결정서의 송달. 자, 배상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내리면 결정 내린 날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주고, 이때 송달이라는 게 이제 보내서 도달시키는 거지. 그 문서 송달은 행정절차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 규정을 따른다. 응? 민사소송법 밑줄 행정절차법 규정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쌍가루 6번입니다. 자,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배상 결정이 만족해. 응? 만족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한다? 동의서를 첨부해서 결정된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응? 만약에 동그라미 2번 이 배상심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배상 결정은 나왔다고 통보가 왔어. 그지?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달라고 청구를 안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간 내 배상금을 지급을 안 하면 그 결정에 동의를 안 한 거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해달라고 신청했던 청구인이 얼마 배상해준다고 결정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안 하면, 또는 깜빡해서 기간 넘어서 청구를 안 하면, 기간 내 여기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안 하면 동의를 안 한 거로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배상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응? 그러면 배상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재심 신청 간단하네. 지구심의회 배상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왔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한대? 두 번째 줄. 그 마음에 안 드는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아까 어디다? 본부심의회에다가. 응? 아니면 군인이 발생시킨 손해는 특별심의에다가 재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하다. 동그라미 1항 정도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8번이야. 배상심의회가 내린 배상 결정은 아까 뭐예요? 신청인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응? 동의 안 하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 그러니까 배상심의회에서 배상 못해주고 기각하는 결정 나왔어. 그 승복 못하면 이게 이런 결정 이거 잘못된 결정이하고 배상 안 해준다는 결정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이걸 행정적으로 싸워? 필요 없다니까.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야. 동의서 안 쓰면 되는 거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무시하고 그러면 어디가? 소송. 바로 소송 가면 돼.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 마음에 안 든다. 그거 갖고 그 결정 잘못됐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배상심의회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동의 안 하면 끝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잘 읽어봐.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동의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1, 2번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배상심의회 결정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야. 왜냐면 상대방의 처분,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려면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로서 내린 결정으로서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야 돼. 근데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 내가 동의 안 하면 아무런 나한테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안 주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배상심의회의 결정만으로는 상대방의 권리에 의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 대상 아닙니다. 1, 2번
같이 묶어서 꼭 중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한참 나오다가 요새는 안 나오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배상 심의에다가 배상 신청을 했어. 그래갖고 뭐 저 3천만 원 해가지고 배상 결정이 나왔고 나 동의했어. 배상금 3천만 원 받았어. 그런데 한 6개월 지난 뒤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생기는 거야. 뭐 후유 장애가 생기는 거야, 막 나중에. 이거 분명히 이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나 입은 피해인데 이거 예상이 안 됐던 피해야. 이거 추가로 배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떡하냐 이거지. 근데 옛날에 국가배상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 배상 심의회가 배상 결정한 거에 신청자가 동의를 해서 배상금 일단 수령하면 나중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 제기 못 한다고 못 박아놓은 거야. 응? 이런 규정이 있어. 배상 못 받게 되는 거지, 그지? 이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다. 아니 배상 심의회가 내린 결정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동의하고 배상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추가로 내가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추가로 소송 안 하겠다 그거를 동의한 거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멋대로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에 동의했다고 무조건 국가에 대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거다. 응? 위헌 무효 판정이 내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배상심의 배상 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 받았어도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가 생기고 이러면 그 추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게 이제 3번의 얘기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낸다 얘기야. 이게 위헌 판정 나오고 그때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내지도 않는다 이거지. 응? 하여튼 그런 연역을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오른쪽 가서 사법 절차는 이제 소송 얘기하는 거야. 소송은 여기서 소송에 대해서 학자들은 우리 학자들의 다수 입장, 그러니까 다수설이라고 해. 다수설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뭐 이런 거는 다 공법적, 행정법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그리고 다수설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법상의 권리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되고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되 무슨 이미 돈 받을 권리는 생겼는데 손해배상 받을 권리는 생겼는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 이거는 뭔가 잘못된 행정 조치를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행정소송 중에 잘못된 조치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건 항고소송이라고 해서 그거 말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 다수설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민법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건 없고 다만 약간의 특수성을 인정해 놓은 거에 불과해서 어떤 민법에 대한 특별법 정도로 그러니까 사법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청구권도 사건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판례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지.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 응?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뭐야?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된다는 거지? 아까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꼭 먼저 배상 신청해보고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오면 소송 가고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 내. 아까 얘기했듯이 임의적이란 말이야. 임의적 절차야. 그래서 잘 내는데 맨날 배상심의에 배상 신청을 거친 후에만 소송 제기할 수도 이렇게 틀리게 내요. 응? 그래서 배상심의에 배상 신청 안 하고도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수설은 행정소송 중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라고 얘기를 한다고. 실무, 판례 실무는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1번, 2번. 이 1, 2번이 중요하고 3번은 뭔 얘기냐? 3번은 그냥 참고로만 들고 봐. 자, 그러면 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단 말이야? 국가 사무였다면 국가. 근데 국가가 법정에 나와? 눈에 보여? 국가가? 아니지. 그럼 뭐 국가를 대신해서 누가 소송을 진행을 해야 돼. 누가 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소송은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누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냐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데 국가가 법정에 실제로 나올 수가 없으니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의 결과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효과가. 그죠?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 나오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그러면 인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 소송의 피고야. 근데 인천시라는 단체 눈으로 보여? 인천시라는 단체가 못 나오지. 그럼 누가? 인천시장이 인천시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인천시장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또 다 위임 이렇게 돼갖고 인천시장이 직접 나오지 않아. 현실에서는 인천시가 또 그 변호사들 사요. 인천시가 변호사 아예 고용한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유명한 로펌에 의뢰해서 뭐 이렇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서 변호사가 나와서 또 소송을 수행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 규정을 보면 국가가 소송의 피고일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 소송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그 판결의 효과는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는 거고, 응?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동그라미 1, 2번 중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말고 참고로. 자,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 영업정지 처분 내려졌어. 그지? 근데 A는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이거는 행정소송이야.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중에 이 행정조치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치받아 싸우는 거야. 이런 걸 항고소송이라고 본다. 항고소송의 한 종류. 취소. 행정소송이지. 그러면 이거 취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서 취소 판결 받고, 취소 판결 내리면 위법인 거 인정되는 거지. 여기서는 위법만 인정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시장 및 공무원, 담당 공무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야. 응? 이거는 민사소송,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A 입장에서는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취소를 받고, 또 손해배상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또 소송. 이렇게 되면 소송을 2번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이 행정소송 담당하는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도 같이 해달라고 한 대 묶어서 청구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도 여기다가 합쳐서, 이게 합쳐서 청구하는 걸 병합해서 청구한다 그래. 병합 청구도 가능해. 이거는 행정소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합쳐서 청구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따로따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한 번에 소송. 그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취소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지? 아니면 위법한 이거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손해 입었다. 손해배상만 받으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민사소송으로 바로 하면 되지. 그냥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돼. 청구. 이거 민사소송으로 이것만 해도 돼. 이거 하면 이 민사소송 재판하는 민사법원 판사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 독자적으로 심사 판정하고 배상해라 판결 내려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해배상만 받는 거지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받는 건 아니라고. 취소는 여기서 못해. 그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내야만 취소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만 배상받는 거고, 응? 이거는 취소받고 행정소송으로 취소받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 하는데 따로따로 하는 방법. 이거는 아예 행정소송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묶어서 같이 청구하는 방법. 이런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가 점심 시간 전에 방법. 그죠? 두 번째 시간은 길게 했네. 나는 안 지치는데 여러분이 지칠 수는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오후에 제 5종 영종을